빅! 앤 스몰 시간입니다. 빅에서 버퍼링 좀 올리네요. 네. 항상 이거 시작할 때 왜 네. 오프닝 멘트 안 하지 하다가 내가 빅을 해야 되는구나. 네. 네, 세상 깨닫곤 하죠. 그렇죠. 빅을 담당하는 송영주 해설위원 그리고 네. 스몰을 담당하는 이명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것이냐?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근데 이 스타 플레이어가 뭔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초라한 결과들이 나오는 선수들이 전체 스포츠를 막론하고 있거든요. 많죠. 네, 근데 지금 얘기할 선수는 축구뿐만이 아닌 전체 프로스포츠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도 역대급 떡락 케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계약 해지가 발표가 된 에덴 아자르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 4일 레알 마드리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아자르하고 계약이 해지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레알 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근데 저는 아자르가 2024년 여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남아 있었죠? 네, 1년 더 버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계약 해지가 됐고 네. 아자르가 차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은퇴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아자르 팬들은 레알 마드리드로 아자르가 이적한 다음부터 아쉬움도 컸을 것 같고 좀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부진 혹은 부상 이런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서 점점 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분노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선수 팬으로서는 역시 슬픔이 좀 있겠지만 레알 팬들은 아니 드린 이 종류가 얼만데 그러니까 예. 아니 프리시즌에 햄버거를 왜 이렇게 처먹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아니 살이 너무 쪄서 와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2시즌 정도 나왔었나? 그런 얘기가 맞아요. 있었으니까요. 지금 감정이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레알 팬들은 화가 났을 네. 것이다. 맞아요. 근데 저도 똑같은 게 리버풀의 나비케이터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 아자르의 상황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랜스마크트 기준 여전히 에덴 아자르 선수가 첼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할 때 2019년 여름이었죠. 그때 이적료가 1억 1,500만 유로였거든요. 네. 여전히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역대 이적료 탑 10,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보너스 조항까지 친다면은 더하죠. 1억 6천만 유로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트랜스마크트 기준이니까 여기는 옵션가가 좀 제외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자, 계약이 이제 내년까지인데 기사를 보니까 아자르 선수가 남은 1년 동안 지급할 연봉의 절반만 받고 상호 해지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절반 받아도 그게 얼마야? 아유. 주급이 40만 파운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약 6억 5천에서 7억 원 사이거든요. 네. 그 정도씩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자르의 활약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정말로 쌍욕 박으면서 네. 봤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아자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마 레알에 계속 남는다고 해도 극적인 반등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아자르가 우승 트로피는 8개나 들어올렸어요. 근데 우승 트로피 8개 들어올리는 동안 한 개 거의 없다. 네. 4시즌 동안 골수가 7골에 그쳤거든요. 7골 12개의 도움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아자르 못한 거죠. 그렇죠. 엘클라시코 결국 못 뛰었죠. 네, 못 뛰었어요. 바르셀로나를 상대해보지 못한 그런 네. 어떤 아쉬운 상황까지 좀 이어지게 됐네요. 근데 첼시 소속으로 7시즌 동안 110골 넣었거든요. 레알 소속으로 4시즌 동안 7골이라는 건 이거는 아자르 네. 스스로도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기록이 아닌가. 저도 이 아자르의 사례가 역대 모든 종목의 프로스포츠를 통틀어서도 역대급 떡락이라고 좀 얘기하는 이유가 네. 보통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팀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적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기대를 받게 되죠. 근데 보통 실패한 선수들은 기대를 엄청 했는데 기대치보다 좀 아쉬운 선수들 혹은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해서 재기량이 안 나오는 선수들 이건 좀 약간 불운한 케이스죠. 그리고 새로운 리그로 갔는데 그 리그가 안 맞거나 아니면 새로운 팀으로 갔는데 그 팀의 스타일이 스타 플레이어에게 안 맞거나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이전 팀에서 보여준 활약보다 조금 저하되는 경우들은 사실 생각보다 흔히 있습니다. 근데 아자르의 경우는 그보다도 더 역대급인 이유가 나올 때마다 일단 못했고요. 그리고 부상으로 따졌을 때 물론 프로 선수에게 부상은 굉장히 불운한 일이고 아마 매니에게 당했던 그 깊은 태클이 발목 쪽에 영향을 좀 많이 주었던 것도 아자르 선수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너무 부상의 빈도가 잦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에 아자르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 나온 데다가 스탯만 봐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골에 그쳤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들은 아자르를 어느 정도 활용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네. 아자르를 하물며 최전방에 배치하는 모습도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자르가 폼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자르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활약이다 보니까 너무나 부진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알 팬들도 의구심을 계속 갖는. 네. 나왔을 때 뭔가 흥미를 유발하고 기대감을 높여주는 활약을 해야지 스타인데
오히려 나오면 쟤 기용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선발도 아니고 교체로 나올 때도 약간 불안해하는 그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아자르 선수는 역대 떡락 선수들 중에서도 단연코 넘버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아자르 이외에 아자르가 또 이런 어떤 이슈를 남겼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떡락한 스타 플레이어들, 역대 순위는 아닙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소개해드릴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3명의 선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게 카카입니다. 여기 중에서 임팩트로 봤을 때는 좀 역대급 순위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AC 밀란 시절에 카카는 못하는 게 없었어요. 안첼로티 감독이 카카를 중심으로 전술을 짰습니다. 그 정도로 카카는 전방에 있든 밑에 있든 득점 지원도 하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너무나 톡톡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C 밀란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때 밀란 팬들이 카카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만 AC 밀란이 그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카카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적료가 6천만 파운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그 당시에 돈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때 이제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뭐 디마리아, 이과인, 벤제마, 거기 이제 카카까지 나름 스타 선수들을 다 또 긁어 모으면서 갈락티코 2기를 이제 막 그 구상하고 네. 있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2009년 여름인데 네. 일단은 페레스 회장이 다시 회장이 됐고 갈락티코 2기를 표명하면서 스타 선수들이 대거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호날두하고 카카가 같이 뛴다? 이것만으로도 막 흥분되는 그런 엄청나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카카가 부진한 거예요. 카카가 첫 시즌에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9골 11개의 도움을 하면서 나름대로 첫 시즌에서는 기대만큼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은 네. 뭔가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시즌부터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특히 2010 남아공 월드컵 출전했을 때 그때 무릎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출전을 했는데 갔다 와서 장기간 부상에 빠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감독인 조제 무리뉴 감독의 신뢰가 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여기에 카카 자리에 외질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외질이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카카보다는 외질을 더 이용하게 되죠. 이적 한번 잘못하면 선수 커리어가 꼬인다는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카카 같은 경우에도 상파울로에서 AC 밀란까지는 말 그대로 초고속이었어요. 절정을 향해서 치고 갔다면 레알 마드리드부터 계속해서 이제 커리어 하락세가 이루어집니다. 뭐 AC 밀란으로 갔는데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올란도 시티에서는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지만 무대가 이제 네. 북중미 무대니까. 그리고 상파울로로 인대돼서 뛰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부진했거든요. 결국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AC 밀란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그 선택 과연 옳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AC 밀란에서 너무 열심히 뛴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부상이 좀 있는 상태로 뛰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그쵸. 왜냐면 네. 몸 상태가 너무 차이나 보이니까. 너무 확실하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역시 카카 선수는 임팩트 있는 떡락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좀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 선수도 당연히 언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선수는 다른 의미로 역대급이에요. 로멜루 루카쿠입니다. 아, 루카쿠. 이 선수는 기량도 기량이지만 팬들의 심정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떡락 중에도 떡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약간 아이 같아요. 너무 아이 같아요. 네. 네. 등치는 산만한데. 네. 이쁜 아이, 누가 봐도 이렇게 아유 착하다는 이렇게 좀 그런 아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쭈쭈 해주면 기고만장하고. 네. 네. 그리고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막 나 이 팀 싫어. 네. 나 이 팬 싫어. 이러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루카쿠는 이전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과 맨유에서 뛸 때보다 세리아 인테리를 거치면서 등지고 딱딱에 더 좋아졌어요. 네, 콘테 감독 밑에서 네. 말 그대로 폭발했죠. 그래서 경합 능력, 볼 간수 능력이 좋아지니까 와, 이 정도 영향력이면 투엘 감독이 첼시에서 최전방 공격수를 수요로 할 때 루카쿠가 오네? 그러면 첼시도 거금을 들여서 영입할 만한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 투엘 감독이 최전방 공격수를 썼을 때 그런 키핑 능력, 경합 능력, 그리고 세리아에서 물오른 득점력이 이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통하게 되면서 루카쿠가 그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어요. 아, 그럼요. 왜냐면 그 등지는 플레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수비수들이. 네, 무엇보다 투엘 감독은 또 선수의 장점을 잘 요긴하게 활용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첼시로 왔을 때 초반에는 확실히 루카쿠 효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그 효과가 단적으로 나왔던 경기가 시즌 초반에 있었던 아스날 원정 경기. 그때 이제 루카쿠 선수가 상대 센터백들과의 경합을 모두 이겨내면서 그냥 자릿싸움도 압도해버리고 골도 넣고 볼도 키핑해주고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구단이 허락하지 않은 인터뷰를 무단으로 가지면서 나는 인테리가 그립다, 나는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 아니, 주위에 친구들이나 네. 아니면 뭐 조언을 해주는 존재가 없나?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모르나? 루카쿠의 그 인터뷰 자체는 너무 큰 후폭풍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사실 이적 초반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아스날전에서의 어떤 맹활약이라든지 괜찮은 출발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쭉 지속되진 않았어요.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테리어에서의 어떤 루카쿠보다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첼시는 일단 다시 리그를 또 바꿨기 때문에 좀 적응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팬분들은 그래도 기다려주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잘하는 모습을 아니까. 근데 갑자기 루카쿠가 나는 사실 행복하지 않다. 밀라노 좋은 도시라면서 인텔에 또 언젠가는 뛰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첼시 팬분들은 첼시가 드림클럽이라면서 인텔에서 첼시로 이적을 결심하더니 갑자기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폼이 귀신같이 추락을 했거든요. 이전에도 폼이 막 좋았던 편은 아니지만 동기부여적으로 수직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에 나올 때마다 오히려 경기력적으로는 아쉬운 요소들이 작용이 되죠. 첫 번째, 압박을 할 때 루카쿠는 덩치가 워낙 산만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만큼 기민하게 뛰지 못한다. 두 번째, 결정력도 떨어지고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을 때 루카쿠가 이전보다 떨어진 폼으로 결국 첼시에서는 이렇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루카쿠가 느린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루카쿠 선수가 측면 쪽에서의 플레이를 할 때는 겉보기 등급으로는 탱크인데 속도는 페라리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루카쿠가 그 인터뷰 이후에 팬들의 비판도 받고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진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커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슬럼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슬럼프가 인테르 가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근데 임대 신분이니까 네. 인테르는 어쨌든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덜했고 첼시는 루카쿠를 일단 임대로 보냈으니까 다시 다음 시즌에 올 텐데 팬분들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루카쿠 안 썼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근데 루카쿠를 처분하자니 인테르에서 보여준 폼이 애매하니까 처분 대상도 애매하고 여러모로 좀 골칫덩이가 아닐 수 없는 루카쿠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페르난도 토레스도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페르난도 토레스가 정말 센세이션하게 등장했거든요. 제 리버풀 입문 계기 중에 한 명이 토레스였습니다. 네. 제라드와 토레스 두 명이거든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군다리가로 떨어졌을 때 그때 등장했어요.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라리가로 승격시킵니다. 그래서 엘 니뇨라는 별칭을 네. 갖고 있는 선수가 그 전까지는 라울 곤살레스였어요. 엘 니뇨. 그 소년. 그러니까 소년인데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소년 가장 같은 그런 느낌. 그 별칭을 페르난도 토레스가 갖고 오는 거죠. 그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끌면서 그런 다음에 리버풀로 갑니다. 근데 역시나 잘하는 거야. 특히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 페르난도 토레스의 속도, 마무리 이런 부분은 정말 위력적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전까지 리버풀이 사실 최전방 공격수 징크스가 있었어요. 당장 뭐 피터 크라우치도 생각보다 좀 아쉬웠고 지브릴시세도 막상 팀에서 잘 정착을 하지 못했고 카윗을 데려왔는데 카윗도 결국은 최전방보다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좀 더 자리를 잡게 되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공격수 잔혹사가 쭉 이어졌는데 이번만큼은 최전방 공격수 보강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래야 챔피언스 리그나 리그에서 순위권과 결과를 좀 더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고 그 전까지 리버풀이 최전방이 아쉽다 보니까 중거리 슛에 좀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토레스가 오면서 그 징크스를 완전히 씻어버렸죠. 거기다가 제토 라인, 네. 제라드와 토레스 라인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 차렸는데 그런데 2011년 1월에 첼시로 가게 됩니다. 1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이적 시장 약 마지막 날. 5천만 파운드인가? 그러면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아마 토레스는 우승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승을 경험하긴 하지만 토레스 본인의 실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버풀 시절이 절정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첼시에서도 밀란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죠.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돌아와서 나름대로 체면 치레를 하긴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사간토스 일본 무대까지 갔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토레스를 봤을 때 리버풀에 좀 더 있어서 리버풀 레전드로 남았으면 어땠을까. 거기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토레스 판돈으로 앤디 캐롤 사고 루이스 수아레스 샀잖아요. 네. 근데 앤디 캐롤은 또 폭망이거든. 근데 루이스 수아레스로 재미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아, 수아레스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네. 선수죠. 네, 근데 굳이 앤디 캐롤 언급을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끼워 넣는 거죠. 떡락한 선수. 네. 0.5. 네. 하여튼, 페르난도 토레스 리버풀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의 토레스와 파란색의 토레스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팬들은 빨간색의 토레스를 좋아했죠. 그럼요. 아, 토레스. 근데 떡락이 맞습니다. 이 선수 역시도 우리가 이제 축구를 볼 때 임팩트 있게 남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비교적 최근 사례를 또 가져왔는데 칼빈 필립스 꼽겠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맨시티 팬들한테 굉장히 좀 아쉬움을 안기는 이유는 일단 리즈에서 뛸 때 롱패스 능력 좋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활동량 좋고 그리고 수비적인 공헌도 넓게 움직이면서 빌드업 풀어주는 역량 비엘사 감독의 리즈의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중심 중에 중심이었어요. 네, 비엘사 축구의 뭐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물론 이제 리즈에서도 사실 잔부상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칼빈 필립스가 당장 로드리가 있는 맨시티에서 주전급 미드필더를 기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로드리의 백업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칼빈 필립스도 리즈에서만큼 혹사를 덜 당할 거니까 부상에 대한 내구성, 어떤 위험성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고 로드리의 백업이 없었던 맨시티로서도 칼빈 필립스가 오면 확실한 백업이 생기니까 로드리에 대한 체력 안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올 시즌 어떤가요? 로드리 그대로 혹사당하고 있고요. 네. 근데 로드리가 대단한 이유는 그렇게 혹사당하고 있는데도 올 시즌 잘해.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해. 네, 유럽 전체를 네. 통틀어서도 이 위치 최고의 선수입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봐야 되겠지만 트랩을 한다면은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로드리의 이런 혹사는 정말 본인의 폼이 너무 좋아서였는가? 아니면 백업이 마땅치 않아서였는가? 본인의 폼이 너무 좋았던 것도 맞지만 저는 몇몇 경기는 백업이 마땅치 않아서가 꽤 컸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 칼빈 필립스의 이슈인데요. 일단 어깨 쪽 부상이 이미 리즈 때부터 좀 누적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쪽 부상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기 때 일정을 거의 다 놓치고 말았죠. 근데 또 보니까 돌아왔을 때 체중이 너무 불어 있어서 페카르디올라도 지금 상태로는 경기를 뛸 수가 없다. 체중을 좀 관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 제가 네. 체중 관리 못하는 선수들 비판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댓글이 올라올 것 아유. 같은데 아자르도 그렇고요. 네. 케빈 필립스도 그렇고요. 사실은 프로 선수라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죠. 언제든지 출전할 수 있는 상태를 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몸으로 늦은 나이에 풋살해 보니까 무릎 아파요. 네, 살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결국은 감량이 되면서 중반기 이후에는 경기를 좀 뛰었는데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펩 가르디올라의 어떤 전술에 있어서 적응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터치가 튀고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고 팀에 뭔가 녹아들 만한 기회가 그 이전에 완전치 않았으니까 전술상 너무 겉도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 있어서 첫 번째 압박 대상은 그 위치예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네, 그 자리예요. 근데 칼빈 필립스가 감각도 떨어져 전술에 대한 적응도 안 돼 자신감도 위축돼 몸도 무겁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컵대에서 실수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위치를 잘 못 잡아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나왔죠.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느 경기건 노드리를 안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칼빈 필립스는 말 그대로 떡락이 되었다. 막판에 조금 괜찮은 가능성을 보인 경기들은 있었으나 과연 다음 시즌에도 펩 가르디올라 맨시티가 칼빈 필립스를 얼마나 믿어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결승경 치르면 시즌이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마 개인적인 지시가 다 들어갈 겁니다. 네. 프리시즌에도 체력적인 훈련을 따로 지시를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체중을 유지해라. 그리고 날마다 어떤 식의 훈련을 하라고 지시를 하곤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걸 내려주지 않을까. 아니면 노면 뭐하니에 나온 이경규 씨의 말처럼 네. 보내버리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뭐 관리까지 해줘. 깔끔하게. 그냥 네. 보내버려. 뉴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과연 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네, 이상 칼빈 필립스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선수가 네. 쿠티뉴예요.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를 보낸 다음에 거액을 손에 쥐고 나서 억짜리 선수들을 3명 질렀죠. 네, 차례로 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쿠티뉴인데 그쵸. 우스왕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차비 감독 밑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뭐 올 시즌 부상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쿠티뉴보다는 좀 네. 덜하다. 네. 그리고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하고만 안 맞았던 거죠. 네,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활약을 네. 했으니까요. 그런데 쿠티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쿠티뉴는 뭐 인테르 시절에 그 유망주 시절부터 보면은 쭉 뛸 때 가장 폭발했던 게 리버풀 시절이에요. 맞아요. 그때가 최고였습니다. 사실 쿠티뉴 존에서 쿠티뉴가 때리면 야 이거 들어간다. 진짜 들어가요. 네. 어. 그 느낌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르셀로나가 쿠티뉴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 이 종류가 비싸긴 했어. 1억 4,500만 유로 네. 정도가 됐는데 비싸더라도 괜찮다. 오른쪽에 메시인데 왼쪽에 쿠티뉴 대박! 대박은 무슨 쪽박이죠. 왜냐면은 쿠티뉴도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쿠티뉴 존에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메시도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동선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티뉴가 되게 애매해져 버린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쿠티뉴가 라리가 적응에도 문제가 있었고 바르셀로나 전술 적응에도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바이에른 뮌헨 임대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볼까? 근데 역시나 안 되니까 아스톤 빌라 임대 보냈다가 이적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아스톤 빌라 임대를 잘 보냈죠. 그럼요. 네, 아스톤 빌라 임대 보냈을 때 제라드 감독이 잘 쓰면서 2천만 유로라도 땡겨올 수 있었거든요. 네. 다만 아스톤 빌라로 완전히 이적한 다음에는
폭망이죠. 또 떡락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쿠티뉴는 리버풀 시절 뺄 거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리버풀 시절도 사실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클롭 감독의 팀이 윤곽을 잡고 마네, 살라 같은 선수도 영입되면서 어디에 쓸지에 대한 딜레마가 사실 있었어요. 과연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쓰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왼쪽 윙포워드로 쓰는 게 맞는 것이냐. 근데 마네, 살라까지 모두 영입된 이상 쿠티뉴 선수의 어떤 쓰임새 위치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바르셀로나에서는 동선 문제까지 겹치게 되고, 윙포워드로 뛰자니 측면 플레이가 막 엄청 장기인 선수는 아니고 또 중앙 미드필더로 뛰자니 그 위치에서 막상 볼 간수 능력이나 연계 능력이 조금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을 때는 쿠티뉴는 위쪽이 관여가 되니까 밸런스적인 문제가 중원 조합상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실 리버풀에서도 좀 보였던 문제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의 어떤 사례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배가 아팠지만, 과연 바르셀로나 부드진이 영입 전략을 어느 정도 취해서 지금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약간의 애매함이 좀 느껴지긴 했었어요. 별개의 얘기지만 바르셀로나가 큰 돈을 만졌을 때 네. 정말 어이없는 영입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피구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날 때 그때도 엄청난 바이아웃 금액이었거든요. 네. 그때 뭐 아스날에서 오베르마스, 뿌띠 이런 선수를 영입했는데 제대로 성공을 못했고요. 이번에 네이마르 보낸 다음에 돈을 만지니까 리버풀에게 1억 줬죠. 도르트문트에게 1억 줬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억 줬죠. 그 팀들 바르셀로나가 도와준 겁니다. 바르셀로나 돈으로 일어난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여기저기다가 돈을 뿌렸죠.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분명 뭔가 좀 실수가 있었던 바르셀로나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르셀로나 삼바리즘이라고 해서 뭐 호마리우, 호나우두, 히바우두,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성적이 매우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쿠티뉴가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랬었는데 안 된 거고. 그쵸. 그래서 하피냐 영입했는데 하피냐도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필리페 쿠티뉴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떡락 선수에 당연히 들어가요. 네. 특히 이제 경험담이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마찬가지로 최근 선수로 준비를 했는데 제이든 산초입니다. 산초는 도르트문트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분데스리가에서의 시즌 활약이 단순히 한 시즌에 그친 게 아니고요. 몇 시즌 꾸준했습니다. 궤도에 오르고 나서부터 계속 맞아요. 꾸준했어요. 제이든 산초 영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팬들이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맨유가 원래 이적설이 떴던 거에 비하면 좀 늦게 영입이 된 거죠. 산초에 대해서 도르트문트도 안 팔겠다는 입장이 좀 있었고 이적료 요구도 꽤 셌기 때문에, 그래도 맨유가 과감하게 산초를 영입했는데, 처음에 영입됐을 때는 솔샤르 감독이 산초에게 측면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만 시키는 거 보면서 솔샤르 감독이 데려오긴 했지만 산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솔샤르 감독이 결국 얼마 안 가서 팀에서 나갔죠. 새 감독이 왔을 때 산초를 아는 감독이 온다면 그래도 산초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솔샤르보단 그래도 잘 쓸 거야. 잘 쓸 거야. 생각을 했죠. 그리고 테나 감독이 왔습니다. 초반에 산초가 기대를 했는데 골들은 좀 넣어줬거든요. 근데 갈수록 경기 영향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테나 감독이 멘탈 쪽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는 산초에 대해서 일부러 따로 개인의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줬죠. 잠깐 팀에서 이탈해서 개인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와도 좋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줬는데, 그걸 보면서 산초 그래도 테나 감독이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면 자신감을 얻어서 좀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반등을 해야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왔죠. 네. 저는 안토니 영입할 때 산초, 마샬 이런 선수들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결국 이제 레시포드를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데 측면 쪽 공격수를 생각했을 때는 뭐 가르나초가 등장을 했다 할지라도 확실히 뭐 산초라든가 안토니가 이런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 산초가 잘했다고 치면 굳이 안토니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영입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산초가 아마 테나 감독이 보기에도 무언가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초는 과연 어느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이 보였을까? 물론 이 선수 원래도 발밑 기술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발밑을 통해서 터치로 볼 간수 잘해주는 스타일인데, 분데스리가에서는 볼을 일단 간수합니다. 그러면 상대 한 명이 따라 나오죠? 그때 발생되는 공간으로 적절하게 전진 패스를 뿌려준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동료하고 짧은 공간, 좁은 공간에서의 원투 주고받는 플레이들,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그러면서 결국 산초 선수가 실제로 박스에 어떤 진입되는 과정들까지 괜찮은 공격 관여력을 보여줬거든요.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의 득점력도 매우 높았고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결정력도 좋았고.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다른 리그보다 조금 더 뭔가 도드라지는 특징은 경합, 네. 힘싸움 이런 거 되게 터프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산초가 그걸 이겨낼 만큼의 신체 능력을 보유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조금 더 강하게 도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산초가 당겨졌네 이쪽으로 패스 줘야지 할 만큼의 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선수가 왼쪽 윙으로 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도르트문트 때는 주위에 이 선수가 약간 윙으로 나오더라도 안쪽으로 좁혔을 때 거기서 패스를 좀 주고받아 줄 수 있는 동료들의 지원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맨유에서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의 에릭센이 올라와서 공격에 관여될 수 있을 만큼의 기동력을 예전만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릭센 쪽에서 좀 늦게 올라오거나 못 올라오게 되고 산초가 혼자 고립되는 상황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오른쪽에서 뛸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데 산초가 오른쪽에서 뛸 때는 오른쪽 풀백의 공격 관여가 또 필요했거든요. 근데 달로 선수가 물론 좋은 활약을 할 때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달로도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로는 폼이 좀 떨어져 있었고 완비사카 선수도 역시 공격력이 막 좋은 풀백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초에게 동료로서 뭔가 호흡을 맞춰줘야 될 선수들이 생각보다 오른쪽에서는 풀백의 문제, 왼쪽에서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의 관여가 안 되면서 윙 자리에서 고립되는 문제, 이런 점들이 조금 산초를 도르트문트에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팀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 많아. 단순히 산초 옆에서 보조해주고 살려주는 역할, 산초와 뭔가 호흡을 맞추는 역할, 그 하나에만 집중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맨유는 최전방 공격수의 문제도 사실 있었잖아요. 네. 최전방 공격수 쪽에서의 어떤 버텨주는 역량, 연계해주는 역량이 그 자리에 뛰는 선수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산초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한 환경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은 것도 도르트문트에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되었을 수 있다라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하나는 그냥 본인의 자신감 결여입니다. 아 맞아요. 근데 저는 1번 이유도 얘기했고 2번 이유도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산초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변호를 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3번. 산초 본인이 지금 못해졌어요. 네. 산초의 이적료라든가 산초가 도르트문트에서 한 활약을 봤을 때는 1대1 대결에서 이겨주면서 수비를 교란해주는 역할이라도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것마저 안 되는 장면이 많다는 거는 이건 산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 선수가 생각보다 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반대쪽으로 전환을 해준다든지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롱패스로 전개를 해준다든지 등의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 패스에만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 영향력이 떨어지고 좁은 공간에 모였을 때 패스가 나가는 방향이 좁은 거리에만 유지가 되니까 자꾸 주위 동료들의 지원을 산초가 필요로 하는 상황들만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상황이 여건이 완전치 않으면 산초는 본인의 힘만으로 상대의 경합 1대1 수비를 이겨낼 여력이 지금으로서는 충분치 않은 거죠. 근데 저는 테나 감독이 올 시즌 돌아봤을 때 네. 초반 두 경기에서 라인을 좀 올리면서 말 그대로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플레이하고자 노력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직선적인 축구로 바꿨어요. 한 번에 뒷공간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직선적으로 측면 공간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좌우 측면 자원이라든가 최전방 자원의 스피드, 드리블, 속도 이런 네. 게 매우 중요해요. 맨유는 자원들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산초가 1대1이 안 되면 이 축구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테나 감독이 만약에 최전방 스트라이커 좋은 자원 끌어내고 그리고 센터백 김민재 같은 네. 좋은 자원을 또 끌어내면서 저는 그리고 이적 시장을 잘 보냈다. 왼쪽 중앙 미드필더까지 좀 더 보강이 된다면 여기도 이제 많이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적 시장을 잘 보낸다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축구를 구사하겠죠. 그러면 4-3-3 상태라든가 아니면 4-2-3-2 상태에서 미드필더가 산초를 도와주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즌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에도 일단 산초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히 떡락한 선수는 맞다. 맨유에 와서 여전히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답답함을 좀 안기고 있는 선수인 건 맞는데 시스템이 완성된 상황에서 반등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으로 봤을 때 산초 부진에 있어서는 본인의 자신감 결여와 능력 부족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차지했다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첼시 선수들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첼시 팬들이 지금 힘든데 선수들까지 얘기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첼시는 무드릭 같은 자원들이 사실 여기에 좀 언급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더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전에 세브첸코부터 아.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제외를 했습니다. 지현이 형 힘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교적 좀 최근 사례로 준비를 했다는 거. 왜냐면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라는 건 얘기 드리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빅앤스몰에서 각각 3명씩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떡락 선수는 누군지 댓글로 남겨주시죠.